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MB와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와 김경협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인센티브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문순태의 단편소설 문신의 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본디 반대하는 무리라는 게 야당의 사전적 정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맹폭을 퍼붓지만 지지율 상승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한마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이 여러분이 여당이었을 때의 잘못보다 심각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돼서 반찬을 하나 줄였습니까? 보일러 기온을 1도 내렸습니까?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탄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허심쓰다가 염치마저 없다는 이야기 듣지 말고 미리부터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기다리는 민심이 무섭지 않습니까? 김보영 아나운서의 오늘의 주요 뉴스 받아보시죠. 국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을 신봉한다는 의혹,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일관성이 없고 또 정직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의견에 사실상 동조한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로 파악되는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뽑힌 교육생 520명 가운데 약 95%, 500명가량이 청탁, 일명 백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강원랜드 핵심 관계자는 400명 넘는 청탁자가 모두 1000명가량의 채용을 부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200명이 넘는 응시자도 청탁 대상자였으나 불합격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박계 핵심 인사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쇄신한 발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즉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세부터 29세의 청렴 실업률이 9.4%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결과입니다. 여기에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백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고용지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법인 EY가 2017년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부정부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 임직원 중 61%가 내부 고발 핫라인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평균 37%를 훨씬 웃돌며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내부 고발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로 제보 사실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확신이 없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48%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공익을 위한 선택이 망설임으로 시작해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새벽 1시입니다. 이 김프로가 말이죠.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미루더니 1시에야 녹음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세대의 밀당입니까? 제가 사실은 근 한 2-4달 동안 거처가 좀 없어가지고요. 카페와 카페를 돌아다니며 모든 곳이 내 사무실이다. 뭐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교황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듯이. 그렇죠. 예. 네, 모든 카페는 내 사무실이다. 이렇게 다니다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예. 오늘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제가 이제 요게 끝나는 바람에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녹음 시간이. 사무실 어디예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오. 네. 존나 비쌀 텐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이 또 있어요. 그래요? 저기 좀. 요즘에 숨초 이런 거 놓고 주무시면서 광고하시던데. 라디오 녹음하고 피곤하시면 들러가지고 주무시고 가세요. 진짜?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뭐 그럼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 그것도 돈을 받으려고? 대실 기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그 사업자 등록에 저게 있나? 숙박업이? 추가해야 되겠네요. 없으면은 바로 이제 세무서에 제가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는 미연에 방지해야지요. 예. 네. 탈세 평론가 김프로와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김프로의 김프로쇼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광고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는 김용민 브리핑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8대2로 그새 올라갔어요? 예. 저희가 8이고 김프로가 2를 먹는 이런 아주 공정한 구조를 저희는 표방합니다. 그새 비율이 올라갔네. 참,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뭘 시작했냐면 예.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이 사건들을 얼마나 말아먹었는지를 제가 쭉 리스트업을 했더니 한 50개 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다 잊어버리시고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테니까 검찰이 말아먹었던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1년 동안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게스트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때 그 사건 기획을 하거든요. 김프로쇼에서? 그렇죠. 김프로쇼에서. 여기다가 할 순 없나? 요율 조정이 조금 된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연료 요율 조정? 말고 광고의 요율 조정을 9대1 정도로 해가지고 9대1 정도. 김프로쇼가 9를 가져가고 김용민이 1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 네가 해라 그냥. 되나 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는 공영방송 몰락의 서막이었던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 아주 소상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그리고 지금의 공영방송들 파업과 어떻게 다르고 그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KBS 내부 기자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도 좋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기획들을 저희가 이제 하니까 뭐 많이 들어주시고 전파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광고 많이 또 몰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죠? 이제 MB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받아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난 9년을 지나왔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MB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이제 오늘은 맛배기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에 조금 사정이 밝으신 분들은 꼭 보면 이해를 하지만 뭐 법인을 만들어 봤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해봤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소유가 어떻게 되고 투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요즘 다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불거져서 나오는데 주진우 기자가 또 한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받아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예. 주진우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얼마 전부터 이제 김경협 의원이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예전에 미진했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막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도 복잡해서 이거를 정말 알아들으시기 쉽게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놓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오늘은 BBK 사건 관련해가지고 또 MB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개괄적인 큰 그림만 좀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주 어려워요. 회사 이름도 많고 또 금융의 자금 흐름도 복잡하고 이게 다 노리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기 사건의 전말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지간하게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기자들이 살펴봐도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적으로 막 관심이 일었기 때문에 물론 판세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로 이제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워낙 핫한 사안이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유야무야 많이 잊혀지고 뭐 지워지고 뭐 이랬기 때문에 또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8년이나 실형을 살고 또 미국으로 갔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김경준한테 그냥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경협 의원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50억에서 5천 원 빠진 금액을 송금했던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검찰이 그 내용을 굳이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김경준이 이면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MB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이면 계약서를 썼다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플래시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면 계약서라는 게 위조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면 계약서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김경준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렇지. 그 김경준이가 가라로 만든 이면 계약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김경협 의원의 주장을 아주 핵심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이면 계약서 위조되고 이런 거 말고도 50억에서 5천 원 빠진 돈이 건너갔던 요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은폐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팩트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참 BBK 보도가 있고 어쩌고 할 때 사실 이미 나왔던 얘기. 아, 이미 나왔던 이야기. 아. 실제로 찾아보면 기사에 많이 있어요. 50억에서 5천 원 빠진 돈이 건너갔다.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게 전혀 없던 내용이 밝혀진 것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김경준이 위조를 한 게 맞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 사실 자체는 요 팩트 자체는 뭔가 없던 것이 새로 터져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그때 한번 회자가 되고 다들 그냥 알고 있었던 구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워낙 간교하고 영악하기 때문에 다른 팩트를 들고 이거 공격을 했다가 거기서 막 이제 되치기를 당하면 오히려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없던 얘기는 아니고 구문이다. 그리고 그때 기사화도 이미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이 뭔가를 조직적으로 은폐해가지고 이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에는 팩트 자체의 힘은 떨어진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지금 계속 연일 TBS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공장장과 함께 얘기하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MB가 내 회사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회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회사지 내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진우 기자가 이제 뭐 문서랑 이런 거를 전부 확보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게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왜냐면 그거에 이제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 MB의 친척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뭐 청와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총영사라든지 막 이런 공무원들이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MB가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했던 그 회사, MB의 친척 회사, 그 사람은 실제로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개입되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의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막 대책회의를 하고 안에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소송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챙겨서 보고 이거에 대해서 막 진척사항을 보고를 하고 실제로 청와대는 담당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명의가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이상 어떻게 증명할 게 없잖아요. 명의가 MB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007년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서 그냥 스르르
가라앉았었는데 시간이 그 뒤로 10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명의자였던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 그리고 내 회사가 아니라고 했던 회사가 송사를 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MB가 속해 있는 청와대 직원들, 그리고 MB가 실제로 임명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다 조직적으로 맡아가지고 그걸 했던 자료들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러면 MB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정황들이 매우 많이 발견이 된 거고 그것이 단순히 풍문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 회의록, 보고서 이런 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엽 의원이 주장한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미 나왔던 구문이라서 그거에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주진우 기자가 새로 들고 나온 팩트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고 이거는 확산을 시킬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는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인이 김재정 씨죠? 네, 그렇죠. 이명박의 처남이고 이명박의 온갖 재산을 차명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김재정 씨는 또 예전에 BBK 문제가 터졌을 때 다 쓰니 뭐니 다 내 재산인데 이게 MB 거라고 알려져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러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기가 뭐 기자들이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본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있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부인과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도 아닌데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정황이나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수지 게임 영화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요거와는 또 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농협 같은 그러니까 그냥 민영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기관에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된 돈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조세피난처로 가가지고 차곡차곡 쟁여져 있는 패턴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쫓아가고 근데 이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해외로 돈이 건너갔다가 그 돈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라지면 그 돈이 조세피난처에 가가지고 들어가 있고 뭐 요런 이제 패턴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당국 또 검찰 수사를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김재정 씨의 재산이 진짜로 김재정 씨의 재산인 것이냐와는 전혀 다른 패턴.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자원외교라든지 아니면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국가 차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었던 돈들이 혹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흐르륵 사라져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큰 틀에서 이제 두 축이 다르게 돌아가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금융당국이나 또 검찰 이런 데 수사당국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긴 할 텐데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몇몇 프로그램들 기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MB는 굉장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BBK와 관련해서 재수사 들어갈 어떤 요건은 갖춰졌다. 주진우 폭로로. 근데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검찰이 일단 한번 결론을 낸 사건이고. 그렇지. 그걸 이제 뒤집으려면 아주 명백하게 뭔가가 뒤집어지는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BBK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아직은 검찰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할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아직 좀 모자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랜 기간 많은 인력을
투여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은 오래되기도 했고 복잡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스멀스멀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그리고 이제 몇몇 기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뭐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하거나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주진우 기자가 다 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고 김프로쇼 많은 관심과 또 광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연락처 있어요? 사무실도 오픈했는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 인터넷도 연결 안 됐고. 아, 그래요? 이번 주 동안에 이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축하해 박씨. 자기가 만든 당에서 쫓겨나는구만. 아! 이 씨발 새끼들, 응? 적대적 분사를 하다가 적대적 M&A까지 하려고, 응? 그렇게 해서 내 흔적을 지우려고 별의별 지랄을 다 하는데 수고 많이 해, 응? 내가 지워진다고 지워지냐? 뭐 하긴 2008년 이명박이가 총선 때 당신 일파를 거세하기 위해 공천학살을 썼음지 않았지. 그래도 용케 당신 수족들은 살아남았어. 다 복당했고, 당시만 해도 내가 그 경우였네. 친박 좌장이었잖아. 친박 짜장이지, 십새끼야. 그뿐인가? 내가 그 당의 이름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야, 응? 그런데 그 당에서 나를 내쫓고 배신자들과 함께 리모델링 하시겠다. 내가 뭘로 보여서 이런 나쁜 짓을 함부로 하는 거지? 당신을 허접쓰레기 골빈 허당으로 봐가지고. 아! 환아, 들어와라. 이 씹새끼하고는 말을 해도 뭐 통하지가 않는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출신 환 인사드립니다. 오호호호호호. 환아, 잘 지냈냐? 재판 받느라 고생 많지? 이참에 재판에만 전념해라. 감옥 갈지 모르잖아. 아니, 근데 왜 나보고 출당하라고 하는 거지? 그 명단에 내가 포함된 것이 이해가 안 돼. 네가 그네 누나 치마폭에서 존나게 깝쳤으니까 그런 거지. 적당히 하지 그랬어. 그 많고 많은 친박 중에 왜 하필 이름이 꼽히도록 까불었니? 닥치라고! 서청원 형이야, 이제 가실 때가 됐고 나는 아직 창창한데 내 이름까지 넣다니 이건 나에 대한 죽이기라고. 환아, 잘된 거야. 시경 살고 나와라. 괜히 보석으로 나올 거 스스로 희망 고문하지 말고.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박씨하고 같이 풀려 나올 수도 있겠구만. 에이 씨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나? 뭐 요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어찌 해야 할까? 그거를 왜 나한테 묻지? 어줍지 않게 까불다가 날마다 아웃사이더가 됐잖아. 뭐 당신은 인생 자체가 리스크 아니었나? 닥쳐 이 새끼야. 환희 네가 앞날을 걱정한다니 뭐 형으로서 내가 일러주지.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거기 가서 상의해. 월 10,000원만 내면 2집에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지 말라고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수리비 대주고 벌금에 배상금까지. 허나 이렇게 조건이 좋다고 일부러 불지르면 안 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놀라운 정보군. 이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어딜 가야 자세히 정보를 들을 수 있지? 카페 점 다음 점 넷 슬래시 7000김 7000김 숫자 7000에 영문 김 7000김을 입력하라고. 또는 다음 카페 가서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이렇게 한번 입력해보라고. 이도저도 어렵다 그러면 전화가 있어요. 새벽에도 받는 전화 02-849-9730 02-849-9730. 그 휴일이 없다고 하는구만. 이런 미친놈들 여기서 지금 화재보험 이야기를 해? 환! 나를 대변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카카 저희가 종양이고 카카가 암인데 누가 누구를 대변하고 누가 누구를 옹호할 수가. 박씨 방금 환희가 한 말 들었지? 이게 민심이야. 그리고 친박의 한계고. 그러니까 이제 당적을 버리고 수형 생활에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야. 좆 까는 게 아니라 좆 꼬고 계시네 이 미친놈들. 퀴즈나 내. 허나 오늘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가 내라.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에는 구구절과 십십절이 있는데요. 9월 9일 구구절은 북한 정권 창건일이라면 십십절 10월 10일 이날은 북한에서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카카는 아시죠? 알지. 1번 김일성 생일. 2번 김정일 부인 성혜림 기일. 3번 김정은 결혼기념일. 4번 노동당 창건일. 5번 북한군 창건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보기 가운데 일명 MB 블랙리스트, 좌파 연예인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을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방송인 김구라 씨였습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에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독코탁 5124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안철수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히스프리님 역시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에서 프레이밍 이론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프레이밍된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타령의 령이었는데요. 당첨자 응원해요님. 끝말잇기는 영도다리. 영도다리 위에서 폼을 잡던 정치 자영업자들은 제발 그 입을 다무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커뮤니티와 SNS에서 대화제였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거기에 그 생각이 옳다라고 인증까지 해주셨으니 많은 분들이 동감했을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좀 딴 얘기 없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연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 연조면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에 붙은 말은 이낙연 선배인데, 예. 이낙연 선배를 잘 모르는 게 정상인데, 저는 어떻게 좀 알게 됐냐면, 제가 97년 여름에 동아일보 인턴에 합격을 해서 2주 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2배수로 합격이 돼서 이제 인턴에서 절반이 잘리는 그런 시험 구조였었는데, 예. 그 2주 인턴을 이낙연 선배가 책임을 지셨어요. 예, 그래서 그 2주 동안 내내 얼굴을 보고 아직 수습도 안 된 어린 사원들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예. 그분의 정치력이나 이런 건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워낙 뭐 심지가 굳으시다는 건 일반적인 평가였으니까요. 좋은 분이라는 건요. 그런데 제가 본 경험상 CPU 돌아가는 속도가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 중에 최고로 빠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뇌에 돌아가는 속도의 한 3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턴 때 한 16명 정도가 인턴을 했었는데 다들 너무 놀랐어요. 와, 기자들 원래 저렇게 머리가 좋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낙연 선배만 좀 예외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거였더라고요. 아, 정말 놀랄 정도로 이 CPU 돌아가는 게 일반인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걸 보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짧은 순간순간에 상대방 이야기의 약점을 다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지금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선 첫 번째, 80년대에도 활발하게 취재 현장을 뛰었던 이낙연 기자가 간부급 될 시점에 인턴 교육을 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주목됐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낙연 총리의 이후의 길은 썩 그래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그 뒤로 저랑 1년,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바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 하셨죠. 네. 근데 그분 정도 연배되는 분들이 성공을 못 하시는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아마 전반적으로 오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짐작인데요. 그래서 네, 요 분야는 짐작입니다. 예. 방송도 골라서 보시는데 신문도 골라서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골라서 보신다면 신문도 골라서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대 총리 중에 그렇게 멋지게 답을 태연하게 하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정말 공정한 방송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와 정말 대단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야기로 어제 아주 엄청난 또 화제를 몰아주셨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인센티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원래는 그 한화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법에서 한화그룹 3세 승계 주식거래에 대해서 최근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낮 시간에 어제자 브리핑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2%를 듣다가 제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요경제학 시간에는 할 법한 인센티브라는 좀 일반적인 주제를 골랐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니까요. 진짜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연의 발단이 이래요. 김프로가 나오신 그 부분을 이제 듣다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김프로께서 오늘은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김영민 PD님께서 짧게 하면 출연료를 깎겠다 이렇게 선공을 하셨죠. 그런데 막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김영민 PD님께서 짧게 한다더니 평소보다 더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프로께서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면 출연료가 더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PD님은 그보다 더 짧은 반응으로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김프로께서 보여주신 논리는 시간이 줄면 출연료를 깎는다면서 그러면 더하면 더 줘야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 그게 경제 정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방심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완배 선배한테 물어보라고 이게 경제 정의라고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컵라면 먹다가 입안에 들어있던 컵라면 반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게스트의 신청곡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의 요청으로 이게 경제 정의인지 아닌지 제가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짧은 공방이지만 사실은 저 공방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을 시간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임금 관리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5분 더 하면 5분어치를 더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당연히 있고요. 5분을 더 했는데 5분어치를 더 주면 어떡하냐. 7.5분어치를 줘야지. 왜냐하면 시간에 근무니까 더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포괄임금 역산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7.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너는 정해진 임금만 주겠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별의별 인사관리 이론이 김프로가 주장하시는 그 짧은 말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작두라는 별칭을 얻게 되신 계기인데 김프로께서 이재용 선거 공판 5년을 정확히 맞추시면서 과연 김용민 PD님께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실 것이냐가 한참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공개가 가능하면 공개를 해주십시오.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셨는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유는 아까 임금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김용민 PD님께서 김프로에게 5년을 맞춘 걸 너무너무 칭찬하시면서 굉장히 거금의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안겨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프로의 다음 예상 적중률은 더 높아질까요? 이게 이제 근본적 퀴즈입니다. 이 대답을 잠깐 보류하고요.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인센티브를 왜 예찬하고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 문제를 제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경제학자가 스티브 레빗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스티브 레빗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괴짜 경제학의 저자입니다. 이 책이 이제 너무 유명해서 저도 서점에서 책을 사지는 않고 선체로 쭉 훑어봤는데 저는 보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살짝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개떡 같은 책이어가지고 막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브 레빗은 유명한 자유주의자이기도 한데 너무 하여튼 논리가 그랬어요. 그 책 논리가. 그런데 그 책의 논지는 이겁니다. 세상은 인센티브로 움직인다. 이게 주된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가끔 세상이 인센티브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건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방해 요소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것도 인센티브로 없애는 겁니다. 방해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게 없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는 이겁니다. 그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빈의 병원에서 산모가 너무 출산 과정에서 많이 죽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 집에서 아기를 낳거나 혼자 아기를 낳거나 이럴 때보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헝가리 의사 한 명이 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추적하는데요. 나중에 범인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의사들이 시체를 해부한 다음에 그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산모들의 자궁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세균에 감염된 산모하고 신생아들이 산욕열이라는 병으로 죽었다는 게 그때 해석이었어요. 근데 스티브 레빗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제대로 손을 씻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통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의사들이 손을 제대로 씻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병을 없앨 수 있는데 씻는다는 이런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치료율이라는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의사들이 손을 안 씻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 이유를 스티브 레빗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의 시너스 사이나이라는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스타벅스 카드를 준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요거를 했더니 손 씻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손을 많이 씻음으로써 환자들의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빗은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의사들이 손을 안 씻을 때는 손 씻으면 커피 한 잔 줄게. 이런 식으로요.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레빗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찰들이 그 범죄를 해결하는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창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 니네들 그 범죄 해결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게. 이러면 실제로 그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여러 인센티브 예찬 사례가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쇼핑몰에서 카트가 너무너무 도난을 많이 당했는데 꼴랑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게 만들었더니 쇼핑카트 분실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 이런 예도 그런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더니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더라. 이런 것도 인센티브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아끼면 봉투 값이 덜 드는 인센티브를 이제 받는 거니까요. 이런 예를 들면서 주류 경제학은 인센티브 하나로만 세상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리가 경제학이라는 탈을 쓰고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순환 구조도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자들이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실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걸 보고 또 연구를 해요. 봐라,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잖아 라고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본 사람들은 또 인센티브에 더 익숙해지죠. 이렇게 자꾸 세상을 인센티브 세상으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쇼크를 받았을 때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를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제가 서울대 가면은 1억 원 주기로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아빠분이 자녀가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평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자식 사랑 때문이겠죠. 서울대를 가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진 않지만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사회는요.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인센티브로 표현을 합니다. 야, 서울대만 가봐. 1억 원 줄게. 이러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거라고 아빠는 믿어요. 그리고 아이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 이번에 시험 받으면 뭐 사줄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박힌 인센티브 예찬론인 겁니다. 네가 그걸 해내면 나는 무얼 너를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게 일상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티브 레빗 같은 경제학자는요, 이 자유주의에 찌든 시카고 학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일까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분야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스티브 레빗의 주장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냐? 저는 천만에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사회만 생각을 해봐도요. 인센티브가 과연 우리 가족을 움직이는 논리일까요? 오늘 제가 밥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맛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너무 맛이 없어. 내일은 아빠가 요리를 맛있게 하면 우리가 1,000원씩 보너스를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와, 내일 요리를 맛있게 하면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제가 내일 불꽃같이 요리를 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애정으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가정이니까 그런 거지. 사회는 다르지.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다르죠?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마을, 이런 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샌디아고 대학의 그니지라는 교수하고요. 미네소타 대학의 알도 로스티치니라는 경제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고등학생을 3그룹으로 나눕니다.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뭐뭐를 위한 기부금을 모아오세요. 이렇게 3그룹에 시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요. 야, 니네들이 기부금을 모아오면 전체 모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그룹에게는 너희들이 모금을 받아오면 모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3번째 그룹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어. 이렇게 하고 3그룹을 출발시킵니다. 자, 어느 그룹이 돈을 제일 많이 모았을까요? 이게 이제 관심사겠죠. 물론 10%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이 고등학생들이 1%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학생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한 푼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그 3번째 그룹이 사실은 제일 많은 기부금을 모아와요. 여러 비슷한 실험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 보고 야, 모금을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돕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와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내 도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사랑과 박애의 행위를 한다고 믿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 3번째 그룹은 한 푼의 인센티브가 없어도 오로지 내가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신념과 행복으로 열심히 모금을 해와서 그 돈을 더 많이 모아요. 근데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돈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 도덕의 영역이 사라집니다. 나는 내 사랑과 박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돈을 모아오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받은 만큼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센티브 예찬론자들의 주장대로 1% 인센티브 줄 때보다 10% 인센티브를 줄 때 모금액이 더 많긴 많습니다. 예, 그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넓게 보면 한 푼도 주지 않을 때 제일 많은 모금액이 거친다는 건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극하는 게 오히려 인센티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김프로와 김용민 PD님이 하시는 티격태격을 정말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실을 오늘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티격태격을 하는 이유는요. 김용민 PD님과 김프로가 동지애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김 PD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취자분들 중에 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두 분이 저러시는 건 두 분이 너무 서로를 좋아하고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이 인센티브 얼마 줄 거예요, 출연료 얼마 올려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두 분 마음속에서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완배 기자님. 네. 김프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김용민 PD님도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나 출연료에 목숨을 거는 출연자들은 저거 공개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뒤에서 방송 끝나고 진지하게 싸우죠. 네. 아니 그러거나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거나 다음날. 그렇죠.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다 듣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송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스티브 레빈류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공동의 목표, 공동체 의식,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명감, 서로에 대한 믿음, 연대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PD님이 하시는 방송을 다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센티브의 효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스티브 레비처럼 주장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로 불시시 돼버립니다. 인간은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랑, 희망, 연대, 우정, 공동의 목표 이런 걸로 더 많이 움직인다고 믿는 게 더 아름다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 만약에 5년을 맞추신 김프로께 어마무시한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김프로의 다음 예측력은 더 좋아질까요? 에 대한 저의 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주건 심지어 인센티브를 안 주건 김프로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정치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예상을 할 겁니다. 그게 김프로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프로가 이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방송을 짧게 하면 출연료를 깎는데 방송을 길게 하면 출연료를 올려주는 게 당연한 경제정의 아닙니까? 이완배 선배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게 김프로의 질문이었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경제정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짧게 했을 때 출연료를 깎는다는 건 결국은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짧을 때 임금을 깎는 구조라면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임금을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김프로께서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요. 김프로하고 김용민 PD님은 사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 가치를 믿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 진짜 대답은 김프로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다는 게 제 답이에요. 그리고 그냥 두 분은 그냥 서로 친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두 분 사이는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사이가 아니고 공동체의 사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김프로께서는 나는 김용민 PD님이 정말 좋아요라고 고백하시고 김용민 PD님도 나도 김프로가 너무 좋아요라고 고백하신 다음에 두 분은 오래오래 예쁜 사랑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제 김프로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아이고. 시덥지 않은 대화에서 큰 의미를 또 끌어내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저와 김수민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티격태격 하시면서 사실은 김용민 PD님께서 김수민이라는 정말 좋은 시사평론가를 발굴하시고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선배로서 길을 터주셨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그 길 위에서 김용민 PD님과 협력하면서도 그걸 굉장히 재치 있는 이야기들로 승화를 해가면서 톰과 제리처럼 연출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또 별거 아닌 거를 좋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김용민 PD님께서 만드시는 프로의 그 공동체 의식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기업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더 주면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의지와 믿음과 공동체 가치 의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이것들이 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텐데. 안다니까요. 아니, 행여나 노조를 만들면 어떡하나,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든다면 제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노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잠재적 또 우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좋은 분들과 함께 방송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복이고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제 생에 큰 영광입니다. 예. 자, 오늘도 지금 거론한 인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배로우신 우리 이한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첫 지방 행보로 호남을 찾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좀 덜 투자된 곳에는 좀 더 많은 예산 배정을 통해서 제대로 그 지역이 발전하게 하는 것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30조 원으로 확정해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남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이 크게 감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호남이 차별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을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호남 고속철은 다시 서러운 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는 150억 원이 편성되고 영남의 포항-영덕고속도로 사업에는 400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내년도로 2월 될 상황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의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항-영덕고속도로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400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 이는 올해 편성된 900억 원보다 감액된 액수입니다. 한편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 감소 비율을 따져보면 호남이 영남보다 적게 삭감됐습니다. 올해 영남에 편성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5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170% 규모가 감소해 2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면 올해 호남에 편성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60%가량 감소해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호남의 예산 감소폭이 영남보다 적은 것이죠. 어제 안철수 대표는 호남 홀대론을 강조하며 전라북도를 찾았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지지자도 항의자도 드물었다. 안 대표가 찾은 현장은 조용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그리고 대구가 16도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8도, 광주 2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탈림이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며 바람이 거세지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문순태 선생이 1987년에 내놓은 단편소설 문신의 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신의 땅. 네, 그렇습니다. 문신의 땅입니다. 타투라고 하죠? 예, 예. 우리 김 PD도 혹시 몸에 타투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타투 안 씻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어떤 때자국은 있어도. 요즘은 뭐 타투가 뭐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문신하면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죠? 예, 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미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문순태 선생의 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미국의 문신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몸에 새겨진 문신. 분단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 알려줄래요, 아직. 예, 예, 예. 문신의 땅은 1987년에 이상문학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쭉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대상을 받았는데 이 해에 그 속에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설의 이야기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버즘딱지 같은 발동네에 사는 노 마리아라는 사람과 노 베드로라는 모자가 있습니다. 예.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죠? 예. 달동네라고 아시죠? 알죠. 서울의 그 삐까번쩍한 화려한 고층 아파트 불빛에 감싸인 아주 오래된 낡은 달동네가 있습니다. 빈곤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곳에 노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노 마리아의 전력을 잠깐 보면은 6.25 때,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부모까지 다 잃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만기라는 아들인데 만기를 데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지촌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예. 그곳에서 미군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한 건 물론이거니와 온몸에 문신이 새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흑인 군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노 베드로입니다. 노 마리아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을 지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문신을 결국은 지우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게 이야기의 한 줄기고요. 다른 한 줄기는 이 달동네로 의료 봉사를 간 의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은 순도입니다. 이 나가 마리아의 몸을 봅니다. 마리아가 제발 이 몸의 문신 좀 지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순도는 그 몸을 보는 순간 수치를 느끼고서 돌아섭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와요, 집으로. 근데 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노 마리아를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문신을 지워주겠다라고 마음먹고 가는데 노 마리아가 떠나고 없습니다. 나의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인 즉슨 자신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죠, 나에게는, 순도에게는 이모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 나의 아버지는 미군의 통역관 노릇을 하면서 미군들에게 홀몸이 된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그러니까 포주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초콜릿이니 껌이니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사에 깃든 미국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정신 속에 새겨진 그 무늬들을 떠올린다는 게 이 소설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얼추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소설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또 뭔가 찜찜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 문신의 의미를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몇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의대생이었던 내가 노마리아 문신을 지워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예. 노마리아의 몸을 보는 순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마리아는 헐겁게 느껴지는 물빛 블라우스 자락을 걷어올려 왼쪽 젖가슴의 횡격막 아래 철쭉꽃잎 크기만한 하트 앤 에로의 심장을 뚫는 화살 표시 문신을 보여주었다. 짙고 검푸른 남청빛 깔의 문신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출렁였다. 그녀의 왼쪽 젖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는 순간 흑인 병사의 커다란 군화가 머릿속에 찍혀왔다. 순간 나는 그녀의 젖가슴에 가래침을 칵 뱉어주고 싶었다. 노마리아는 다시 오른쪽 젖가슴의 문신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역시 하트 앤 에로의 심장을 관통한 화살 표시로 왼쪽 것보다는 화살의 길이가 길고 살쪽 부분이 날카롭고 뚜렷했다. 노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심장이 진짜 화살에 꽂혀 있는 기분이랍니다. 그녀는 한숨을 섞어 말하고 나서 블라우스를 내리고 스커트의 허리를 풀었다. 그리고 명치 끝에서 배꼽 사이에 영문으로 러브라고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었다. 스커트의 허리춤을 조금 내리자 배꼽 바로 밑에 젖가슴의 겉보다 2배쯤 크고 선명한 하트 앤 에로의 화살 표시와 함께 TT라는 영문 사인까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노마리아의 배꼽 아래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수치심으로 하여 내 심장이 마구 후끈거렸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하는 쪽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순간 그녀 대신에 오히려 내가 더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으며 그것은 곧 그녀에 대한 멸시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스커트에 허리춤을 올리면서 나를 보았는데 나는 한사코 그녀의 안개처럼 출렁이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다시 두 다리를 길게 뻗고 스커트 자락을 사타구니가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한 부위까지 올렸다. 불거웃이 새까만 불두덩 양쪽에도 두 넓적다리 안쪽에도 문신이 꿈틀거렸다. 두 겹, 세 겹으로 하트 앤 에로가 겹쳐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영문 사인으로 살결이 얼룩졌다. 양쪽 엉덩이에도 십자가와 하트에 화살이 꽂힌 게 있지만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네요. 노마리아는 가랑이를 쩍 벌리고 스커트를 올린 채 말했다. 나는 차마 사타구니까지 들여다볼 수 없어서 애써 눈길을 피했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러브라는 문신에 새겨진 글자가 참 역설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없죠. 제가 몇 차례 일본군 성노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옥의 시간을 통과했던 할머니들의 몸은 우리의 역사의 치욕스러운 기억이자 고통의 기억들이죠. 그 기억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애써 피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을 더러운 몸이라고 해서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의대생인 내가 보여주는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치스럽지만 이 상처를 내보이는 여기에 노 마리아에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2단계에서 의대생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서 이 노 마리아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상처를 안고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더러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목욕탕에도 못 간답니다. 이건 정말 내 인생의 더럽고 고통스러운 흔적이지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죽음보다는 이 더러운 과거의 흔적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될 것이 더 두렵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씻게 될 사람들이 이 문신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문신을 지우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수많은 지하의 놈들에게 시달리게 될 것만 같다니까요. 난 죽은 영혼이라도 한 남자, 그것도 우리나라 남자의 정숙한 아내가 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지하이들, 미군들에게 만신창이가 된 상처의 기억, 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신을 지우지 않고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씻어버리지 않고서는 죽을 수도 없다고 노 마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비단구렁이처럼 징그럽기만 느껴지는 그녀와 마주 앉아있기를 거부하고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보면은 우리가 치욕스러운 역사들을 피해왔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대생인 나, 그러니까 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의 과거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점점 자신이 미국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노 마리아의 상처로 대표되는 역사의 고통과 대면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물론 이제 이모 할머니의 고통을 떠올리기도 했겠지만요. 일본군 성노예를 강제 동원된 자신도 역시 이 아버지처럼 미국의 문신이 영혼 속에 정신 속에 새겨져 있지 않은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이 수세미 속처럼 뒤숭숭해지면서 영어로 된 낱말들이 스크린에 자막이 떠오르듯 꿈틀거렸다. 팝송, 마돈나, 햄버거, 토스트, 블루진, 소시지, 버터, 치즈. 좀 생략하겠습니다. 비디오, 아파트, 텔레비전, 섹스, 트랜지스터, 파티, 챌린저, 개그맨, 가스레인지, 켄트, 헬스클럽, 보디페인팅. 나는 머리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소파에 푹신하게 앉아 신문을 펼쳤다. 미국서 원화 절상 요구, 미국 담배 수입 개방에 따른 여변초 생산, 농가보 대책 시급 등등. 이러면서 신문을 쭉 읽어나가는데요.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글자가 점점 확대되어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주한미 공군, 1 자위대와 공동훈련 요구, 한미 군사위원회, 팀 스피리트 훈련 계속 실시 합의, 와인버거 미국방, 한국민이 원하는 한 미군 계속 추진할 터, 한미 안보 협의회, 주한미군 대폭 증강 합의, 북한 한미 안보 협의회를 비난, 한반도 유사시 주 필리핀 미공군 동원 등 신문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미국의 존재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정말 절실하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87년 시점에서 신문 펼쳐서 본 기사와 지금 기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전술의 핵을 배치해야 된다고 이 자한당의 사람들이 미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정말 미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문신들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의 자결권을 확보할 수가 없을 거고요. 영원히 미국이 제공하는 미군의 우산 아래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미국에 유학 가기 바라면서 이 순도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헛된 욕망이
이른바 그 지배 세력들의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소비한다면은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제가 우리 김 PD와 많은 분들이 꼭 읽어드리고 싶은 모습인데 노 마리아의 신체, 몸에 새겨진 문신도 문신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의식 속에 새겨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문신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 그날 밤 나는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발가 벗겨진 몸으로 미군 야전용 침대 위에 사지를 결박당한 채 반듯하게 누워 바늘 끝에 내 몸이 찔리는 고통을 느꼈다. 내 몸에 문신을 뜨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다. 때로는 검거나 흰 얼굴의 지 아이들로 보이는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로 변하기도 했다. 그들은 나의 온몸에 빈틈없이 문신을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신은 하트앤에로의 심장을 뚫은 화살 표시가 아니라 길쭉한 소시지에서부터 햄버거, 내가 좋아하는 미국 가수며 마돈나의 얼굴, M2 자동 소총, 체루탄 가스, 심지어는 핵폭탄이 터질 때의 버섯 구름 모양 등 갖가지였다. 나는 문신을 뜨고 있는 사람이 바늘 끝으로 너무 깊숙이 내 피부를 쪼아댔기 때문에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꿈속에서 아픔을 참고 마치 내 장래의 꿈을 내 몸 깊숙이 은밀하게 새기듯 문신을 뜬 나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손뼉을 치며 자신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끄럼 없이 내게 보여준 문신은 내 몸뚱이에 새겨진 것과는 약간 달랐다. 아버지 어머니 몸에는 비행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것이었다. 네, 이렇게 진술합니다. 앞에서 아버지가 미군 통역관 노릇을 하면서 한국의 여성들, 미군들에게 소개해주는 포주 노릇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에게도 신체에 새겨진 문신은 아니지만 정신 속에 이렇게 정말 지울 수 없을 정도의 깊숙이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꿈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을까요? 참.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을 얻고 미국 시민권을 얻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기억들을 하나의 영광처럼 기록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가 미국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미국인이 되는 것이 꿈속에도 그리던 꿈 아니냐.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전해당하듯이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미국화된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주자 어머니 아버지도 환영하는 거죠. 아마 그런 집안들 적지 않을 겁니다. 예.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요즘은 그 뉴스가 좀 잠잠합니다만은 한때 원정 출산 이런 것들이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또 이모 할머니의 고통까지 깨달으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탈탈 털어서 노 마리아의 문신을 지워주겠다고 찾아가지만 혼혈하죠. 노 베드로만 쓸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노 마리아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온몸 가득 비단 구렁이 같은 정말 흡혈 박쥐 같은 그런 문신을 새기고 있는 노 마리아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예고하지 않고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는 정말 그 상처의 고통들을 당당하게 대면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해 나갈지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 예, 오늘 그 시리즈의 문순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네, 1987년 40년 전에 발표된 문신의 땅이었습니다. 문신의 땅. 예. 우리 몸속에 가려진 은밀한 곳에 새겨진 문신. 그 문신에 새겨진 욕망을 또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었고요.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다. 예, 그리고 참 10년만 지나도 시대가 확확 바뀌는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글쎄요. 미국이 태평양에 진출한 이래 한 번도 쇠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역시 참 무섭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도올 선생에 따르면은 미 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잠잠하게 가만히 저물지는 않을 겁니다.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어떤 폐악질을 할지 뭐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텐데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뭐 반미주의자니 민족주의자니 이런 거 별로 생내적으로 싫어합니다.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의 미국의 역할이란 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주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결권만은 우리의 정치 공동체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권리만은 튼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활약이 대단한데요. 오랜만에 호남 정치인의 품격과 실력을 봤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중딩스러운 야당을 대하는 자상한 대학생 같았다. 이렇게 평가했지요. 중딩이라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아이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실언을 했군요. 안 대표님 별명이 안초딩이지요. 야당은 초딩 같았다. 이랬어야 하는 거네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초딩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이 부결된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당신이 사과하십시오. 그 말씀은 어제 전라북도 가셔서 하셨죠. 그런데 호남 시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으셨다고요. 호남 출신인 김희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떨어뜨렸으니 이게 바로 호남 홀대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남 홀대. 호남 홀대. 대화 녹취. 저는 호남의 어머니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몰래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제가 호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호 여사께 보답의 의미로 정성농장 홍삼을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충남 금산의 인삼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꼼수 안 부리고 성실하게 정석으로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홍삼, 정성농장 홍삼, 대한민국 1등 품질의 홍삼을 자부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입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호남 홀대에서 대화 녹취로 안 대표님이 받으셨는데 대통령님 순서입니다. 그 대화 녹취요. 쥐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국민의당은 김희수 후보자 임명을 부결시키고 여의도에서 축배를 들었다지요. 호남에서 계란 안 맞은 거 다행으로 아세요. 앞에서는 김희수 후보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뒤에 가서는 술판을 벌이고 신사인 척 하지 마십시오. 취했습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까? 왜 자꾸 깜빡깜빡합니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탁현민 행정관을 자르면 김희수 표결에 찬성해주겠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탁현민을 안 자르니까 부결된 겁니다. 당신들 책임인 것입니다. 까마귀라고 했어요. 귀청.
아이고, 안 대표. 그 일이 안 풀린다고 자꾸 소리 빽빽 질렀어요. 귀청 떨어지겠어요. 왜 자꾸 소리를 질러요? 뭐 쫄리는 구석이라도 있어요. 네이버가 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오던데 그 사실이에요? 비법 좀 알려줘요. 내도 네이버랑 한번 친하게 지내봅시다.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포털 조작은 자유한국당에도 전문가가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귀청이라고 했습니까? 청탁이나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입을 다무십시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기 사람 무려 80명을 꽂으려고 했습니다. 청탁! 닭은 역시 닭현민이지. 한심한 사람 안 대표. 내 조언 하나 할게요. 닭현민으로 딜할 게 아니라 문재인으로 딜을 했어야죠. 문재인을 자르면 김일수 후보자 표결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닭현민이가 그리 대단해요. 박근혜도 잘랐는데 문재인이라고 자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걸 왜 이제 알려주는 겁니까? 꼭 써먹겠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좀. 호남에서 안 대표님이 왜 자유한국당 대표로 꼽혔는지 이제 알겠네요. 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탁현민의 민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 침대.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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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삶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10번째입니다.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이 소위 부림 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내 삶을 바꾸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냥 학교나 잘 다니지. 그랬으면 뭐 잡히가 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니, 네 지금 학생 보고 뭐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톱 밑이 새까만데 그건 멍입니까? 고문 받았어요? 아닙니다. 고문 맞네, 고문. 아니, 보니까 공부도 잘했던데 부모님들한테도 효자였고, 어?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다가 졸업했으면 취직도 잘 됐을 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 얘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잡혀온 겁니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진짜 변호사님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정보기관에서 나온 건 아닌지 아무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진짜 변호사 맞습니다. 노무현이라고 합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세요. 믿어도 되는 사람 맞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건 알지요? 혹시 죽어서 어디 버려졌는가 싶어가 영도다리 미치고 저기 동네 산성 풀 바치고 안 찾아다닌 데가 없다 하십디다. 살아있다는 말씀 들으시고 그럼 됐다 하시는데 자식이 이런 꼴인지도 모르시고 미안합니다. 나 노무현 변호사 맞습니다. 믿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가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대로 차근차근 기본부터 따져보입시다. 잘 들으이소. 체포될 때 저쪽에서 영장 제시했습니까? 안 했지요? 불법으로 구금당한 거 맞지요? 변호사 노무현. 가난했고 그 가난을 벗어나 출세하기 위해 변호사가 됐다. 돈 벌어 남들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을 것이다. 좋은 집도 사고 싶었을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 유학도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돈이 될 만한 곳에 건물도 갖고 싶었을 것이고 시골에 별장도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변호사가 된 이후 실제로 그게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불임 사건과 마주한 직후 노무현이 느낀 감정은 시대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그가 그려왔던 자신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그를 데려가게 된다.
오늘 건우가 받아쓰기 일치가 왔는데 80점을 받아왔어요. 잘했네. 당신은 책 한 번만 딱 보고 치면 무조건 100점이다 않겠습니까? 내를 안 닮았는갑제. 과외라도 시킬 수 있으면 좀 시키면 좋겠는데 법으로 안 된다. 그래. 만약에 말이다. 우리 건우가 공부도 너무 잘하고 당신하고 내한테 어디 뭐 더 입댈 것도 없는 효자인데 잡히갔다면? 뭘 잘못했으니 잡히갔겠지. 아니, 잘못 하나도 없이 어디 잡히가가 죽을 만큼 두드리 맞고 고문까지 받았다 카모. 만일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 카모. 아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서 당신 변호사 아닙니까? 대명찬지에 잘못 없는 사람을 데리다 두드리 패갖고 가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지? 그러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 카모 나는 억울해 죽지 못삽니다. 아휴, 젓가락으로 밥알을 그래 새가며 자실기 뭐 밥상 치우고 해. 밥을 몇 시간이나 먹습니까? 치우소. 밥알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는다. 다음 날 법정이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효도를 했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사회에서는 건전한 시민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만일 그게 죄가 된다면은 그게 죄가 되도록 만든 국가가 문제 아닙니까?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 자그마치 2달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영문도 모르는 채 두드리 맞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반성문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한 개인에게 가한 폭력입니다. 판사님, 지금 변호인은 본 사건과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 감상에 젖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상관이 없어요? 검사님 못 봤습니까? 불법 구금 내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온몸이 멍이고 손톱 발톱은 쉐카맣게 죽었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오로지 맞지 않기 위해서요.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정부가 오만한 권력이 한 개인에게... 변호인 그만하세요. 아니, 판사님, 검사님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인정하시면서 본 변호인의 진술을 자꾸 막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판사님, 제가 변호사를 좀 따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검사하고 변호사가 먼저 좀 만나서 조율할 부분 조율하시고. 없습니다, 조율할 부분. 이어서 다 말하면 되지요. 아, 기자들도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야! 뭐야? 야? 그래, 야! 야, 하루까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말이야, 씨! 야, 변호사 무슨 벼슬이야? 그러면 검사는 벼슬이가? 어? 뭐? 이런 뭐, 야, 이 새끼야! 이 뒤지라고, 이 맥주 아저씨야! 다음 날 노무현은 담당 검사와 마주 앉았다. 이름이 노무현 변호사님. 어제는 제가 좀 과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과 법리를 따졌어야 하는데 좀 흥분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예? 어느 대학 나왔냐고. 그 후배들한테 알아보니까 뭐 우리 학교는 아닌 것 같고. 부산 상고 나왔습니다. 아, 부산 상업고등학교. 아, 그래도 변호사니까 공안 사건이 뭔 줄은 알죠? 공안 사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놈들, 구체적으로 빨간 물이 든 놈들을 가려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건강한 사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막 영장도 없이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고... 말 다 했어요? 아직 남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부산에서 변호사 한두 명 죽어나간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느꼈으면 제대로 알아들은 거고. 협박 안 통할 낀데요? 그러면 진짜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도 있고. 뭐요? 진짜 이쯤 되면은 막 하자는 긴데 내가 진짜 막 한번 해볼까요, 검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10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팔로워 85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요.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는 사상 유례 없는 열흘 동안의 긴 휴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 그리고 10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은 며칠 동안 휴일을 누리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까지 모두 1833분이 추석 연휴 계획을 밝혀주셨는데요. 최소 8회 이상 또는 열흘 동안 모두 쉰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이 과반을 넘겨 5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사흘, 3일 이내로 쉰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은 17%. 그리고 또 다른 17%는 나흘 이상 또는 1회, 7일 동안 쉰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도 안 쉰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은 10명 가운데 1명, 10%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살구와 다래님, 취업 특혜가 강원랜드뿐일까요? 마사회와 나눔 로또도 수사해야 합니다. 동춘동 둥이맘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의 제일 큰 수혜자라니 김성태 의원의 시각 정말 대단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네. 크리스천들이 김희수 낙마시키기 위해서 애썼다.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추나추동 7652님, 이낙연 총리는 대단한 식견과 통찰력을 골고루 갖추었네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모습에서 유머와 격정이 빠진 담백한 버전 같습니다. 대권 주자가 한 명 추가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